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 때문에 제1용의자로 지목되었죠.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피해자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갔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경찰은 몇 가지 단서를 확보했지만 수사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맙니다. 다행히 경험이 풍부한 한 노련한 형사가 아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던 단서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바톤루즈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에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자 뉴올리언스에 이어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북미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이 도시 서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죠.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곳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간직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2002년 1월 14일 바톤루즈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이웃집 여자가 집안에서 살해당했다고 알렸습니다. Good afternoon, 911. Where's your emergency? Yes, sir. Need an ambulance right away. Okay, what's the problem? I don't know. My neighbor come running over here and say call 911 in a hurry. He's fine. I think his wife is bad off. It's something really bad. He come over here crying. 신고를 받은 브라이언 경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가 관할하던 아디스라는 작은 마을은 오랫동안 강력 사건이 없었던 터라 브라이언은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의 이웃이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 제랄린 데소토의 남편 트래비스 데소토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횡설수설했고 정서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은 간단히 상황을 파악한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주방 구역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들어선 순간 벽에 묻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실 바닥에는 제랄린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죠. 그곳은 마치 공포영화의 세트장처럼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출혈이 너무 심해 제랄린의 치명상이 어디인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녀가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지원을 요청했고 곧이어 더 많은 경찰 병력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도착해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제랄린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몸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고 특히 목에는 아주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방어흔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오른쪽 손톱 밑에는 혈흔과 다른 물질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랄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인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현장에서는 피 묻은 발자국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제랄린의 바지 위에, 다른 하나는 복도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바닥에 찍혀 있었죠. 화장실 세면대 가장자리에도 약간의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범인이 여기서 증거를 씻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도에 남은 몸싸움 흔적을 제외하면 집안 다른 곳이 뒤져진 흔적은 없었고 문이나 창문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라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전화기였습니다. 이건 꽤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만약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라면 범인은 보통 더 값비싼 물건을 가져가기 마련이니까요. 이 때문에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현장 감식과 동시에 브라이언 경관은 시신 발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 트래비스를 조사했습니다. 트래비스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제랄린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그는 공포에 질려 거실로 나와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기를 찾을 수 없어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라이언은 트래비스의 옷에 묻은 피와 그의 오른손에 난 상처를 눈여겨봤습니다. 트래비스는 아내를 안아보려 했었고 아내가 살해당한 사실에 극도로 분노해 벽을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상처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 해명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느꼈죠. 특히 그가 피해자의 남편이자 최초 발견자라는 점 때문에 트래비스는 피할 수 없이 제1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트래비스와 제랄린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제랄린은 1980년 4월 18일 루이지애나주 라피즈 카운티의 파인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2살 터울의 언니 헤더와 함께 자랐죠. 그녀는 예쁘고 활발한 시골 소녀로 어릴 때부터 주변의 사랑을 받아 CC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 진학한 제랄린은 그곳에서 3살 연상의 트래비스를 만났습니다. 로즈데일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트래비스 역시 제랄린처럼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제랄린이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미시시피강 서쪽 배턴루지의 강을 사이에 둔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 아디스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이곳은 루이지애나 주립대와 가깝고 트래비스의 직장과도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제랄린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죠. 겉보기엔 행복한 신혼생활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랄린의 언니 헤더와 친구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트래비스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통제 욕구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랄린이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과 몇 마디 나누는 것조차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기에 트래비스의 혐의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를 다시 불러 추궁했죠. 트래비스는 자신이 다혈질인 건 인정했지만 그건 제랄린을 너무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것이며 절대 아내를 해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이 사건 당일 행적을 묻자 트래비스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했고 점심때만 잠깐 나가서 밥을 먹은 뒤 30분 만에 다시 농장으로 복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농장 동료들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농장에서 아디스의 집까지는 약 30km. 경찰은 실제 차량으로 두 장소를 왕복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30분 안에 왕복하며 범행까지 저지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트래비스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죠.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때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제랄린이 살해당하고 4개월여가 지난 2002년 5월 31일 23살의 샬롯 머레이 패시스가 샬로 거리의 자택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샬롯은 성폭행을 당한 뒤 드라이버 같은 흉기로 무려 80회 이상 찔린 처참한 상태였죠. 그녀는 불과 3일 전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었지만 창창한 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은 샬롯의 시신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했는데 대조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DNA가 8개월 전 발생했던 또 다른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2001년 9월 24일 오후 41세의 지나 윌슨 그린이 스탠포드 애비뉴 자택에서 살해당한 건이었습니다. 지나 역시 성폭행을 당했었죠. 지나의 집과 샬롯의 집은 불과 5km 거리였고 둘 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근처였습니다. 지나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의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Was she found in the house? I can't discuss that. Was she shot, stabbed? Do we know the mode of death? I'm sorry, we can't release that information right now. 하지만 샬롯이 살해당하고 한 달 뒤인 2002년 7월 9일 팻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DNA 증거에 따르면 지나와 샬롯을 살해한 범인은 동일범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혼자 외출하기를 꺼렸고 호신술 강저가 인기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거리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며 안전을 당부했죠. 한편 제랄린 사건을 수사 중이던 브라이언 경관은 두 사건의 정황을 듣고 제랄린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고 판단해 배턴루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DNA 대조를 통해 제랄린 역시 이 연쇄살인마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기자회견이 열린 지 불과 3일 만인 7월 12일. 이번엔 44세의 여성 사업가 페멜라 키나모가 데넴 스프링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 카펫에서는 닦아낸 듯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현관문 앞에서는 그녀의 집 열쇠가 발견되었죠. 경찰은 인근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파멜라의 친구 테리는 경찰에게 우리는 입양기관을 후원하고 노숙자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며 파멜라가 능력 있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많은 아이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리에 실종자 전단을 붙이고 결정적 제보에 7만 5천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죠. 이때 마릴린 월리스라는 상점 주인이 제보를 회왔습니다. 파멜라가 실종당일 밤 9시쯤 자신의 가게에 들러 시간을 보내며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마릴린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건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파멜라의 열쇠는 분명 그녀의 집 현관 앞에 있었으니까요.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멜라가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습니다. 7월 16일 한 농부가 위스키베이 수로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 시신이 4일 전 실종된 파멜라임을 확인했죠. 그녀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얼굴과 목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특히 목의 자상이 매우 깊었습니다. 성폭행 흔적과 함께 범인의 체액이 검출되었고 사인은 과다출혈, 사망 시각은 발견 3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는 그녀의 집에서 약 70km나 떨어진 곳이었죠. 파멜라의 친구 테리는 비보를 듣고 비통해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는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은 것이 가족들에게는 일종의 해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시신 발견 장소와 일부 사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7월 18일 에비빌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흰색 픽업 트럭을 봤으며 트럭 근처에 상의를 벗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최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목격자는 차량의 뒷 유리창이 검은색이고 범퍼에 루이지애나 번호판이 달려 있으며 페인트가 낡아 벗겨진 쉐보레 흰색 픽업 트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자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보통 체격을 가진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죠. 배턴루지 경찰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묘사에 부합하는 남성들에게 DNA 검사를 받으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로서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경찰은 흰색 쉐보레 픽업 트럭 소유자들을 일일이 추적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감심이 집중되었고 이후 8개월간 연방수사국까지 투입되었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그 사이에도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23세의 해군 입대 예정자 트리니샤 콜롬이 라파에트 자택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차와 지갑, 열쇠는 7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힌 그랜드 코토 인근 묘지에서 발견되었죠. 3일 뒤 스콧 인근 숲에서 사냥꾼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 사인이었으며 역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트리니샤의 몸에서 나온 DNA는 앞선 4건의 사건과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배턴루지 지역 밖에서 발생한 첫 번째 피해자였죠. 2003년 3월 3일 이번엔 26세의 캐리오도가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 루이지애나 주립대 아파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열흘 뒤인 3월 13일 파멜라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위스키베이 수로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근처 다리 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았죠.
그녀 역시 성폭행을 당했고 DNA는 앞선 사건들과 일치했습니다. 잇따른 살인사건으로 배턴루지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죠. 범인이 경찰이나 배관공으로 위장한다거나 아기 울음소리 녹음 테이프를 틀어 문을 열게 유도한다는 괴담까지 돌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흑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여성이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기도 했죠. 경찰이 속수무책일 때 플로리다의 한 사설연구소가 배턴루지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DNA 정보를 분석해 인종, 피부색, 눈동자색 등을 예측하고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여러 미제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데이터도 있었죠. 경찰은 검토 끝에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용의자가 흑인일 확률이 85%입니다. 게다가 함께 제공된 몽타주는 기존 목격자들이 묘사했던 백인 남성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1년 가까이 백인 남성을 쫓아온 경찰의 모든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턴루지 경찰은 목격자가 본 트럭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경찰은 비난을 무릅쓰고 최신 기술로 생성된 새로운 몽타주를 대중에 공개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몽타주는 과거 발생했던 한 성폭행 미수 사건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 사건은 2002년 7월 9일, 즉 팩 경찰청장이 지나와 샬롯 사건의 연관성을 발표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피해자 다이앤 알렉산더는 배턴루지 남서쪽 뉴 아이비리아 지역인 세인트 마틴 페리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이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건장한 흑인 남성이 서 있었죠. 그는 길을 잃었다며 가족에게 연락하게 전화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이앤은 남자가 어수룩해 보여서 경계심을 풀고 도와주기로 했죠. 하지만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전화기로 다이앤을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때 다이앤의 아들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범인은 도망쳤죠. 당시 경찰은 연쇄살인범이 백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 사건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았기에 연쇄살인과 연관짓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이앤은 이 연쇄살인마로부터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다이앤의 증언을 통해 경찰이나 아기 울음소리 괴담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문을 열게 한 수법은 바로 전화를 빌리는 것이었죠. 이로써 첫 번째 피해자 제랄린의 집에서 왜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 둔 채 무선 전화기만 사라졌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수사 대상을 흑인 남성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DNA 채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커리 경찰서의 데이비드 맥데이비드 경관이 새로운 몽타주를 보고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떠올렸습니다. 몽타주와 너무나 닮은 그 남자의 이름은 데릭 토드 리였습니다. 데릭은 1968년 11월 5일 세인트 프랜시스빌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어머니 계부와 함께 제커리로 이사 왔는데 계부는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데릭의 지능지수는 70 정도로 평균보다 낮아 특수학급에 다녔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범죄의 길로 들어섰죠. 1981년 11월 8일 13세의 나이에 사탕가게 절도 및 기물 파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984년 8월 8일에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죠. 1988년 7월 2일에는 강도죄로 체포되었지만 형량이 감경되어 금방 출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강도와 상해죄로 수차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전과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경관이 그를 주목한 결정적인 이유는 1998년 4월 18일 발생한 랜드 매브루어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랜드는 집에서 실종되어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녀가 실종되기 전 대릭이 그 집 근처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대릭은 용의자로 조사를 받기도 했죠. 데이비드 경관은 배턴루즈 경찰서에 연락해 자신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배턴루즈 경찰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 즉시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대릭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대릭의 생물학적 샘플을 확보한 경찰은 DNA 대조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일치. 드디어 이 끔찍한 연쇄살인극의 진범을 찾아낸 것입니다. 2003년 5월 27일 데릭 토드 리는 다수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존 싱크필드 지방검사는 기소장에서 데릭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데릭은 제랄린과 샬롯을 포함한 7건의 살인 혐의 등 총 33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죠. 법정은 피해자 유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인 측은 데릭의 IQ가 70 정도로 낮아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능력이 없다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데릭이 과거 도면을 잇는 직업을 가졌었고 까다로운 트럭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던 점을 들어 그가 충분한 판단력과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심사숙고 끝에 제랄린과 샬롯 살해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데릭 토드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 2016년 1월 21일 심장 문제로 인공심박동기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비록 그는 사형 집행 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며 끝내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사 초기 범인은 백인일 것이라는 수사관들의 잘못된 확신과 편견이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결국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더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 증거보다 선입견이 앞섰을 때 과연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